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대 후반 강력계 형사로 근무하고 있는 남성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냉철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불의를 보면 못 참는 성격이었어요. 길거리를 걷다가도 어른아이 할 거 없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하게 되면 쓴소리를 했었고 학창시절 때 친구들이 한 친구를 배제시키거나 못된 짓을 하면 제가 나서서 도와주었죠. 어릴 때는 제가 미래의 형사가 되어 경찰서에서 근무를 하게 될 줄은 전혀 예상을 못했어요. 그러나 직업은 사람 성격 따라 간다더니 막상 미래에 뭘 해야 할지 결정해야 할 때가 오니까 자연스럽게 경찰이라는 직업을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형사가 된 저를 보면서 시간이 많이 흐른 지금까지도 저희 가족과 친구들은 꼭 지 같은 직업 골랐다라고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곤 해요. 물론 형사라는 직업을 택할 때까지만 해도 주변 사람들은 그 위험한 직업을 어떻게 평생을 하냐면서 걱정 아닌 걱정을 하곤 했죠. 저도 시작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래도 위험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필요하다면 싸우기도 해야 하니까 조금은 두렵기도 했어요. 하지만 막상 형사가 되어 경찰서에 근무를 해보니 불의를 못 참는 저에게 딱 맞는 천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게다가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직업이라는 생각에 더더욱 뿌듯한 마음으로 근무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저는 1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형사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해왔죠. 아무래도 형사라는 직업 특성상 여러 사람들을 마주하게 되다 보니 그간의 경험이 쌓여 사람을 잘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생겼어요. 가끔 어른들이 사람 많이 만나는 직업을 가지고 있으면 선무당이 된다고 농담삼아 이야기를 하잖아요. 말 그대로 저는 가진 직업 때문에 질이 좋지 않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되다 보니까 상대방의 말 한마디 그리고 행동 하나만 보여줘도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대충 파악을 할 수 있게 되었죠. 3년 전 소개팅 자리에 친구 대신 나가게 되었다가 우연히 만나게 된 예비 신부도 말투부터 행동까지 뭐 하나 빠지지 않고 올곧은 편이라 마음에 들었어요. 가게 직원분들이 주문한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고맙다며 인사를 했고 사람들을 대할 때 배려심이 가득했죠. 게다가 항상 생글생글 웃는 모습을 하고 있었고 언제나 친절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직업도 변호사여서 그런지 저희 둘이 통하는 부분이 많았죠. 그렇게 저희들은 소개팅 첫날부터 서로를 마음에 두고 있었고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물론 아무래도 제가 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었기에 정시 출근, 정시 퇴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아서 여느 연인들처럼 자유롭게 데이트를 할 수는 없었죠. 하지만 마음씨 좋은 예비 신부가 저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무사히 연애를 이어갈 수 있었어요. 사실 지금의 예비 신부를 만나기 전에 저는 형사 일을 하면서 2번의 연애 경험을 가지고 있었죠. 항상 저는 연애를 할 때마다 가능하다면 일찍 결혼을 해서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집은 동생이 세상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어머니와 아버지가 이혼을 하셨거든요. 게다가 아버지는 이혼 후 한 번도 저희 가족을 찾아오지 않았고 금전적으로 전혀 도움을 주지 않으셨죠. 덕분에 어머니는 혼자 저와 동생을 책임져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밤낮 없이 일을 나가셔야 했어요. 하지만 어머니가 항상 옆에 없다 보니 저와 동생은 혹시나 아버지처럼 어머니도 우리를 버리고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에 떨어야 했죠. 물론 어머니는 끝까지 저희 남매를 책임지고 잘 키워내셨지만 저는 항상 우리 집이 불안정한 가정이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게 싫어서 저는 성인이 된 후 가능하면 빨리 안정적인 가정을 만들어서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가정을 빨리 이루고 싶다는 생각을 해도 그게 마음대로 잘 되지 않더군요. 아무래도 위험한 직업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연애를 제대로 이어갈 시간조차 없으니까 다들 결혼까지는 싫어했죠. 하지만 예비 신부는 그동안 만났던 전 여자친구들과 완전히 달랐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편하게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것도 쉽지 않은데 그걸 다 이해를 해주고 배려를 해주었죠.
또 제가 늦게까지 일을 할 때면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기도 했어요. 제가 그동안 만났던 사람 중에 예비 신부가 가장 착하고 참했죠. 그래서 경찰서 같은 강력팀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예비 신부를 보면서 잘 골랐다면서 칭찬 일색이었어요. 그런데 예비 신부의 착한 면모는 이게 끝이 아니었죠. 저희 둘은 평소에 데이트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생기게 되면 항상 유기견 보호소나 보육원 등으로 봉사를 갔었어요. 사실 예비 신부는 꾸준히 어려운 사람이나 동물을 도와주고 있고 주기적으로 무료 법률 상담도 하고 있었죠. 게다가 나중에 본인에게 큰 돈이 생기면 꼭 소아암 센터나 어려운 사람들에게 기부를 하고 싶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렵게 만든 데이트 시간인데 자꾸 봉사를 가자고 하니까 둘만의 추억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놀이공원 혹은 피크닉을 가는 게 어떻겠냐며 시선을 돌려보려고 했었죠. 하지만 예비 신부는 누군가를 돕는 것에 대한 열정이 가득해서 뜻을 꺾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 저도 포기하고 예비 신부와 함께 봉사를 하러 다닐 수밖에 없었죠. 물론 초반에는 예비 신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했어요. 그러나 저도 예비 신부를 따라서 좋은 일을 계속하다 보니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더군요. 그리고 한 번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제가 지방에 범인을 잡으러 갔던 적이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에게 급한 연락을 받게 되었죠. 동생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머니가 일을 끝내고 퇴근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의식이 없다고 급하게 보호자를 찾는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당시 동생은 제주도로 출장을 가 있는 상황이어서 급하게 달려갈 수 없는 상황이었죠. 당연히 어머니가 그런 일을 당했다고 하니 동생은 급한 대로 비행기를 알아보았지만 당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어 비행기 표를 구하기는커녕 결항된 비행기가 수두룩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동생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다가 저에게 연락을 해왔던 것이었죠. 하지만 저도 차를 돌릴 수 없었고 바로 달려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최소 2-3시간은 소요가 되는 상황이었어요. 저도 마음 같아서는 이리고 뭐고 당장 어머니에게 달려가고 싶었죠. 그러나 방법이 없었고 동생과 전화를 종료한 이후 이 일을 어떻게 해야 하나 막막해서 발만 동동 굴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 예비 신부에게서 전화가 한 통 걸려왔고 저는 염치를 불구하고 어려운 부탁을 하게 되었죠. 예빈아, 정말 미안한데 혹시 우리 어머니한테 대신 좀 가줄 수 있을까? 그게 무슨 말이야? 어머니한테 가달라니. 내가 지금 지방에 범인을 잡으러 나와 있는데 어머니가 교통사고가 나서 보호자를 급히 찾는 것 같아. 의식도 없다고 하시고 동생도 지금 제주도에 출장을 갔는데 비행기가 없다고 하네. 뭐라고? 많이 다치신 거야? 얼마나 다치신 건지는 나도 모르겠어. 동생한테 전화를 받기는 했는데 지금 의식이 없는 것 같아. 내가 가볼게. 당연히 내가 가봐야지. 오빠 걱정하지 마. 정말 고맙다 예빈아. 어머니 얼굴 한번 뵌 적이 없어서 많이 불편할 텐데. 무슨 소리야. 당연히 가봐야지. 내가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있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오빠는 아무리 급해도 천천히 와. 괜히 급하게 운전하거나 하면 안 돼. 그게 더 위험하니까. 알았지? 저는 그날 예비 신부의 도움 덕분에 한시름 놓을 수 있었어요. 어머니를 뵙거나 한 적이 없어서 많이 불편하고 꺼려질 텐데도 예비 신부는 한치의 고민도 없이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죠. 게다가 제가 걱정하지 않도록 중간중간 어떤 상황인지 문자로 남겨주었어요. 예비 신부 말을 들어보니까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고 차에 부딪힌 충격 때문에 잠시 혼조를 했다고 하더군요. 예비 신부가 소식 전달을 잘 해준 덕분에 저는 어머니에 대한 걱정 없이 마음 편히 일을 마치고 병원으로 갈 수가 있었죠. 도착해보니 어머니는 일찌감치 의식을 되찾고 예비 신부와 함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살짝 지켜보니까 제가 옆에 있지 않아도 예비 신부와 어머니는 많이 친해진 것 같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 여자라면 같이 행복하게 가정을 이루며 살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 동안 예비 신부랑 어머니와 함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눴죠. 그리고 시간이 늦어 예비 신부는 집으로 먼저 돌아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집까지 데려다 주라고 하셨지만 예비 신부가 편찮으신 어머니 옆에 있어드려야 한다면서 끝까지 괜찮다고 거절을 하더군요. 결국 저는 병원 입구까지만 가서 배웅을 해주었고 다시 어머니 병실로 올라가게 되었어요. 어머니는 오늘 찾아온 예비 신부가 너무 마음에 든다면서 빨리 결혼을 하라고 재촉을 하셨죠. 저도 마침 결혼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어머니가 퇴원을 하시던 날에 만나서 프로포즈를 했어요. 저의 결혼하자는 이야기에 예비 신부는 눈물까지 흘리면서 승낙을 했죠. 그렇게 저희 둘은 연애한 지 3년 만에 양가 부모님께 정식적으로 인사를 드린 후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저희들은 시간을 쪼개어 상견례를 한 후 결혼식장도 알아보고 드레스 턱시도 대여도 체크하고 청첩장까지 마쳤죠. 각자의 일을 하면서 결혼 준비까지 하는 게 정말 쉽지 않았지만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배려하면서 하나씩 해결해 나갔어요.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정신이 없는 나날이 이어졌으나 저희 둘은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즐겁게 결혼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어느덧 시간은 흘러 결혼식을 2달 앞으로 남겨두고 있을 때였죠. 그날 저녁에도 저는 예비 신부와 만나서 식사를 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절도 사건 신고가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동일한 수법으로 절도를 당했다는 사건 신고들이었죠. 아무래도 상황상 예비 신부와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고 결국 저는 미안하다고 문자를 보내놓은 후 급하게 범인을 잡기 위해 동료들과 출동을 했어요. 차를 타고 범인을 잡으러 가는 길에 휴대폰을 살짝 보았더니 착한 예비 신부는 저의 문자에 화 한 번 내지 않고 오히려 괜찮다면서 몸조심하라고 남겨놓더군요. 배려심 넘치는 예비 신부의 문자에 저는 너무 고맙기도 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앞으로 더 잘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저와 동료들은 범인이 있는 사건 현장에 도착했고 체포를 하기 위해 조심히 움직였어요. 하지만 눈치가 빠른 범인은 일찌감치 경찰들을 발견했던 것인지 현장에서 급하게 나와 도주를 하더군요. 저와 동료들은 빠르게 도망을 가는 범인의 뒷모습을 보고 곧바로 뒤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혹시라도 놓칠까봐 사력을 다해 뛰었고 다행히 10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도망치던 절도 범죄자를 잡을 수 있었죠. 그런데 저는 절도 범죄자를 잡은 후 얼굴을 보자마자 순간 너무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체포하고 나서 보니 그 사람은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엄청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10분 동안 사력을 다해 뒤쫓아가서 잡았던 절도 범죄자는 바로 예비 장모님이었어요. 예비 장모님이 경찰들이 온 것을 눈치채고 도망갈 때 저와 같이 출동을 했던 경찰관들은 범인이 동네를 빠져나가지 못하게 입구를 막으려고 반대쪽으로 뛰어갔던 상황이었죠. 그리고 저는 혼자 동료들과 떨어져 범인 바로 뒤에서 쫓아갔었고요. 그렇게 10분 정도 뒤를 쫓다 보니 범인이 힘이 빠진 것을 알게 되었고 그때를 놓치지 않고 덮쳐 잡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예비 장모님을 범죄자와 형사로서 마주치게 될 줄은 몰랐는데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이미 저에게 체포가 된 예비 장모님은 그 와중에도 어떻게든 빠져나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었죠. 사람 일 아무도 모른다고 하더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 건지 앞으로 저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했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은 당황스럽거나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그저 저에게 도망쳐야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형사 노릇 11년을 하면서 워낙 당황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 저는 예비 장모님이 힘을 써서 도망치려고 해도 끝까지 자꾸 놓아주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본인 힘으로는 쉽게 도망갈 수 없겠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나중에는 아예 저를 회유하고 거래를 하려고 머리를 쓰더군요. 박서방, 나 그냥 놔줘. 다른 사람들 오기 전에 얼른. 정말로 장모님이 절도 행위를 하신 거예요? 예비사위가 형사 노릇을 하고 있는 거 뻔히 알고 계시면서 저랑 예빈이는 앞으로 어쩌라고 이런 짓을 하신 거예요?
그래, 박서방이 형사하고 있는 거 내가 왜 모르겠어. 그런데 박서방, 이제 내 사위 되니까 나 그냥 한 번만 봐줘라. 우리 예빈이랑 결혼하면 가족으로 평생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데 한 번만 잘 봐줘. 응? 아니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죠. 예비 사위라고 해서 봐주면 제가 앞으로 형사짓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네 이러는 거 아닐세? 만약 범인이 자네 어머니였으면 박서방 자네도 자식으로서 그냥 놔줬을 거 아닌가? 잘못 생각하셨어요. 만약 범인이 장모님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일지라도 저는 죄값 받게 할 겁니다. 박서방, 자꾸 그런 식으로 나오면 우리 딸이랑 결혼 못하게 할 걸세? 지금 당장 선택하게. 나를 풀어주고 우리 딸이랑 결혼을 할 건지 아니면 나 체포하고 우리 딸이랑 헤어질 건지. 예빈이와의 문제는 둘이 해결할 겁니다. 장모님이 아무리 그렇게 나오셔도 저는 범죄자를 체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경찰서로 가셔서 얘기하시죠.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 저는 일단 경찰서로 가자며 예비 장모님을 끌고 차가 있는 곳에 가려고 했어요. 그러나 예비 장모님은 말로 설득하는 것은 안 되겠다 생각했는지 결국 제 손을 뿌리치고 도망치려는 시도를 했죠. 사람은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다가오면 말도 안 되는 힘이 나온다더니 예비 장모님에게는 저에게 잡혔던 그 순간이 가장 큰 위기였나 봐요. 체형도 작은 노인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는 것인지 순간적으로 저도 못 당할 만큼의 힘을 쓰더라고요. 제 손을 뿌리치고 바로 도망치려는 시도를 하는데 저는 절대 놓치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예비 장모님의 바지춤을 잡게 되었어요. 그런데 예비 장모님의 바지춤을 잡는 순간 뭐가 하나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튀어나오는 물건에 예비 장모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저보다 먼저 그걸 잡으려고 했죠. 하지만 신체적으로나 힘이 훨씬 좋은 제가 예비 장모님보다 먼저 튀어나오는 물건을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많이 당황했는지 안절부절 못했죠. 대체 뭐길래 저렇게까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그러는 건가 싶어서 손에 잡힌 수첩을 열어보았어요. 그런데 저는 별 생각 없이 열어본 수첩에서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보게 되었죠. 장모님, 수첩에 작성된 이 내용들 대체 뭐예요? 그게 박서방, 그건 오늘 내가 한 일이랑 전혀 상관없으니 얼른 내놓게. 아니요. 수첩에 적힌 내용들을 보니 오늘 사건이랑 관련 있어 보이는데요. 이건 이번 사건의 중요한 증거물입니다. 제가 증거물로 가지고 있을 테니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비 장모님은 어떻게 해서든 제 손에 들려있는 수첩을 빼앗으려고 했어요. 수첩이 제 손에 들어온 이후로 예비 장모님은 저에게서 도망가는 것이 전혀 중요해 보이지 않았죠. 아무래도 제가 형사 노릇을 오랫동안 하다 보니 범죄자들을 하도 많이 보아서 그런가 하는 행동을 조금만 보아도 어떤 심리 상태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대충 유추가 되더군요. 그래서 저는 예비 장모님의 불안해 보이는 행동을 보고 제 손에 들려있는 수첩이 이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는 것을 보아 기회만 생긴다면 제 손에서 수첩을 빼앗아 도망가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첩을 뺏으려고 기회를 노리기 전에 저는 수갑을 꺼내어 바로 예비 장모님 한쪽 손에 채우고 다른 한쪽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저의 한쪽 손에 채웠죠. 사실 체포를 하자마자 바로 채웠어야 했는데 예비 장모님을 범죄자로 마주치니 조금은 놀란 부분도 있고 사랑하는 예비 신부의 어머니이니까 조금은 배려를 해줬던 것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도망을 가려고 시도를 하는 것도 모자라 수첩까지 뺏으려고 하니까 아무리 예비 신부의 어머니라고 해도 두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싶었죠. 저는 예비 장모님이 도망을 갈 수 없게 만들어 놓고 본격적으로 손에 들린 수첩 속 내용을 하나씩 살펴보기 시작했어요. 수첩 속에는 누군가가 예비 장모님을 조종하는 듯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었죠.
절도를 어떻게 해야 하며 어디서 어떤 물건들을 가지고 와야 하는지 계획들이 상세하게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수첩 속 글씨체가 왠지 모르게 익숙하다 느껴졌죠. 예비 신부 글씨체와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혹시나 하는 생각에 지갑 속에 소중하게 넣어놓고 다니는 예비 신부가 써준 편지를 꺼내들었어요. 그리고 수첩 속 글씨체와 비교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힐 정도로 수첩 속 글씨체와 편지에 적힌 글씨체가 똑같았어요.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도저히 믿기지가 않아서 몇 번이고 다시 확인했지만 예비 신부가 예비 장모님을 조종하고 있다는 게 확실해 보였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을 지었어요.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본인 딸이 지시를 한 게 아니라고 변명을 하기 시작했죠. 아니야. 박서방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 줄 알고 그런 소리를 하세요? 박서방, 자네가 지금 우리 딸이 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런데 정말로 우리 딸이 쓴 거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내가 계획하고 한 짓이야. 그러니까 괜한 우리 딸 끌어들이지 마. 장모님, 제가 바보도 아니고 예빈이 글씨 하나 못 알아보겠어요? 3년 동안 만나면서 제가 예빈이한테 편지를 몇 번 받았는데요. 이건 누가 봐도 예빈이가 쓴 글씨잖아요. 제가 수첩 내용까지 모두 확인한 마당에 그냥 솔직히 말씀하세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게 지금 장모님 상황에 더 좋아요. 아니야. 수첩에 있는 그거 내 글씨야. 예빈이 어릴 적에 내가 붙잡고 글씨 가르쳐서 나랑 글씨체가 비슷한 것뿐이야. 우리 딸은 아무 잘못 없어. 내가 예빈이 결혼시키면서 경제력이 좋지 않아 급한 마음에 순간적으로 이런 짓을 한 것뿐이야. 오해하지 말게, 박서방. 장모님, 자꾸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수사 방해하시면 저도 못 도와드려요. 그냥 다 털어놓고 처벌 수위 줄이는 게 장모님한테도 낫지 않겠어요? 어차피 장모님이 끝까지 변명하면서 피해가려고 해도 글씨체 문제는 전문가가 확인하면 누가 썼는지 확실하게 알 수 있어요. 저는 당연히 의뢰해서 확인할 생각이고요. 저의 말에 듣던 예비 장모님은 제가 필체 확인을 하겠다고 하자 순간 표정이 굳어졌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한숨만 쉬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지 못했죠. 저는 예비 장모님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파악했고 조금만 기다려주면 다 털어놓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록 예비 장모님은 입도 대지 못하더군요. 마음 같아서는 시간 여유를 조금 더 주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싶었지만 계속해서 경찰서 동료들에게 연락이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저는 더 이상 기다려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필체는 따로 확인을 할 테니 일단 차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자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자 예비 장모님은 풀려있는 나머지 한 손으로 급하게 저를 붙잡더니 애절하게 부탁을 하기 시작했죠. 박서방, 아니 태호야. 그냥 다 내가 뒤집어 쓸 테니 수첩 문제만 조용히 덮어 넘어가 줘라. 우리 딸은 이번 일에 엮이면 안 돼. 그럼 수첩 속 글은 예빈이가 쓴 게 맞긴 하다는 거네요. 그래 맞아. 수첩 속 글 예빈이가 쓴 거야. 저는 예비 장모님의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정확하게 확인된 게 아니라서 끝까지 믿지 않으려고 했는데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오더군요. 그렇게 착하고 나밖에 모르는 예비 신부가 어떻게 예비 장모님에게 절도를 해오라고 시킬 수가 있는 건지 도저히 믿겨지지가 않았어요. 저는 대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서 한숨만 쉬었던 것 같아요. 예비 장모님은 배신감에 어찌할 바를 모르는 저의 모습을 보며 애절하게 제발 본인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라고 해달라며 싹싹 빌었죠. 그런데 저는 끝까지 예비 신부를 감싸고 도는 예비 장모님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모님,
아무리 귀하게 키운 외동딸이라고 해도 그렇지. 이런 상황에서 끝까지 감싸고 돌면 어떻게 하나요? 그리고 딸이 시킨다고 부모가 말리지는 못할 망정 나서서 절도를 하는 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요? 박스방, 나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 어쩔 수 없는 일이라니요. 이건 그냥 장모님 욕심 때문에 한 일이잖아요. 저는 이제 장모님도 예빈이도 믿지 못하겠어요. 그리고 장모님이 지금 어떤 말씀을 하셔도 절도를 했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절차대로 조사받으시고 처벌받으세요. 박서방, 내가 이렇게 두 손 모아 뵐 테니 제발 내 말대로 해주면 안 되겠나? 장모님, 대체 왜 이렇게까지 예빈이를 감싸고 두시는 거예요?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죠. 예비 장모님은 그제서야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예비 신부의 실체에 대해 모두 알려주겠다면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예비 장모님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저는 정말 기가 차서 말이 밖으로 나오지 않더군요. 박서방, 그게 말이야. 예빈이가 자네한테 큰 잘못을 저질렀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예빈이가 저에게 큰 잘못을 저질렀다니요. 사실 예빈이가 자네한테 했던 모든 말은 거짓말이야. 그리고 절대 착하고 배려심이 넘치는 사람도 아니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거짓말이라니요? 자네가 집에 인사를 오기 전에 예빈이가 본인이 변호사라고 거짓말을 했다 털어놓으면서 백수인 것을 절대 티내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네. 그리고 예빈이가 매달 기부를 하고 봉사를 하는 것도 다 거짓말이야. 기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보육원이랑 유기견 센터는 일부러 보여주기식으로 다녔던 거야. 그게 정말이에요? 지금까지 예빈이가 저를 속여왔다고요? 그래. 먹고 사는 게 바쁘다 보니 내가 예빈이를 신경 못 썼어. 그래서 사랑을 못 받아 애정결핍이 생겼던 것인지 어느 순간부터는 자꾸 밥 먹듯이 거짓말을 하더라고. 처음에는 어리니까 괜찮아지겠지.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갔어.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본인도 거짓말과 진짜를 구분하지 못하더라고. 게다가 애가 완전 난폭해졌고. 그게 지금 성인이 될 때까지 이어져 왔다는 거예요? 그럼 치료를 받게 하든지 조치를 취했어야죠. 물론 나도 그러고 싶었지. 그런데 계속 치료를 받게 할 정도로 집에 금전적인 여유가 없었어. 그저 애한테 주의를 주는 것밖에. 하지만 아무리 혼을 내도 예빈이가 변하지 않더라고. 결국 안 되겠다 싶어서 뒤늦게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그게 병이라고 하더라.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그런데 그게 이번 사건이랑 무슨 연관이 있는 건데요? 그게 병원에 다녀와도 예빈이는 증상이 나아지지 않았고 이후에 오히려 난폭함이 심해졌어. 게다가 본인이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 가지려고 했고. 그런데요, 예빈이가 원하는 게 있어서 대신 절도라도 했다는 거예요? 예빈이가 거짓말까지 하면서 자네랑 결혼을 하려고 했던 이유도 공무원이라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해서 그렇다고 했어. 그리고 자네랑 결혼이 확정된 이후에는 본인이 변호사 일을 하면서 금전적으로 여유롭게 잘 사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며 결혼 자금을 많이 확보해야 하니까 물건들을 훔쳐오라고 한 거야. 그게 말이 되나요? 괜히 처벌 피해가려고 머리 쓰지 마세요. 금방 경찰서에 잡혀 들어갈 이런 상황에서 내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머리를 굴리겠나. 정 못 믿겠으면 내가 예빈이한테 전화를 걸어서 들려줄 테니 직접 듣고 실체를 확인하게. 저는 예비 장모님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죠.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예비 장모님은 핸드폰으로 예비 신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렇게 저는 두 사람이 나누는 대화를 듣게 되었죠. 그런데 정말로 지금까지 예비 장모님에게 들었던 모든 내용이 사실이었어요. 내가 적어준 물건들 다 성공했어? 그게 예비나. 엄마가 도저히 양심에 찔려서 절도는 못하겠다. 우리 그냥 박서방한테 사실대로 털어놓고 용서 구하자. 엄마가 옆에서 도와줄게. 응? 지금 장난해? 내가 적어준 거 하나라도 빠뜨리면 집에 발들일 생각하지 마. 막말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지금까지 해준 거 없었으면 그거라도 해야 할 거 아니야. 딸이 이제라도 남자 잘 만나 인생 한번 펴보겠다는데 자꾸 이러면 나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예빈아, 너 하나 결혼시키겠다고 아무 관련 없는 사람들한테 피해 주면서까지 이러는 거 아닌 것 같다. 엄마가 따로 돈을 빌리던 아니면 그냥 그동안 모아놓은 적금을 깨든 어떻게든 마련해 줄게. 이렇게 부탁할게. 우리 여기서 멈추자. 응? 아니, 네가 물건 안 훔쳐오면 내가 결혼을 어떻게 해. 돈 한 푼 없는 거지 집안인데. 내가 창피해서 어떻게 시집을 가냐고. 내가 세상을 구해오랬어? 아니면 억만금을 가지고 오랬어? 물건 몇 개 훔쳐오는데 이렇게까지 난리를 쳐야 해? 정말 나 미치는 꼴 보고 싶어서 이러는 거야? 예빈아, 제발. 세상에는 돈 한 푼 없이 결혼하는 사람들 많아. 그러니까 너도 괜한 욕심 부리지 말고 우리 수준에 맞게 하자. 가서 용서 구하고 너도 마음 편하게 결혼식장 들어가면 좋잖아. 아니, 다른 부모들은 명품에 몇 억씩 결혼자금 내준다는데 너는 왜 대체 제대로 해주는 게 없어? 나 낳았으면 명품은 못 해줘도 최소한 결혼자금은 네가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부모로서 자식 앞길 망쳐도 유분수지. 나는 무조건 오늘 적어준 물건들 가져야겠으니까 못 구하면 집에 들어오지도 마. 예비 신부는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예비 장모님을 모욕하는 말들을 쏟아냈어요. 그리고 심지어 본인이 지시한 물건들을 훔쳐오지 못한다면 집에 들어오지도 말라면서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죠. 저는 옆에서 모두 들었음에도 제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제 앞에서는 천사같이 착한 행동만 했는데 예비 장모님 앞에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 자식으로서는 차마 할 수 없는 짓들을 하고 있었거든요. 예비 신부의 어떤 모습이 진짜인 건지 전혀 분간이 되지 않아 혼란스러웠고 숨겨진 모습을 알게 된 후 밀려오는 배신감에 화가 많이 났죠. 마음 같아서는 당장이라도 찾아가서 따져묻고 난리를 치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예비 장모님은 예비 신부의 전화가 끊어진 후 지금 이런 상황이라면 만약 본인과 딸이 함께 체포가 되어 조사가 들어간다면 더 큰 난리가 날 것이라고 하면서 눈물을 펑펑 쏟았어요. 그러면서 결국 절도짓을 한 것은 본인이니 처벌도 혼자 받겠다면서 제발 수첩의 존재는 숨겨달라고 했죠. 그래야만 딸이 조용히 넘어갈 거라면서요. 예비 장모님이 간절하게 비는 모습에 저도 조금은 넘어갈 뻔했지만 성격상 알고도 그냥 넘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저는 절대 안 된다고 형사로서 진실을 묻고 모르는 척 못한다며 단호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당연히 예비 장모님이 예비 신부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상황은 저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하지만 형사 노릇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 범죄자들을 마주하다 보니 언젠가는 진실이 밝혀지게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저는 그 진실이 나중에 밝혀져서 문제가 되느니 차라리 제가 알게 되었을 때 조사를 받고 처벌을 받으며 반성을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예비 신부 때문에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 해도 지은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기에 예비 장모님은 죄값을 받아야 했고 예비 신부 또한 예비 장모님이 절도짓을 하도록 종용을 하고 협박을 했으니 같이 처벌을 받는 게 당연한 일이었죠.
저는 일단 예비 장모님에게 경찰서로 들어가 본격적으로 조사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하면서 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렇게 예비 장모님은 경찰서로 옮겨지게 되었고 본격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게 되었죠. 그런데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저는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예비 장모님과 집을 나간 예비 장인어른은 과거부터 2인조 강도짓을 하면서 생활을 이어나갔다는 것이었어요. 과거에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는지 이미 죗값을 받은 기록이 수두룩했어요. 옆에서 조사를 지켜보고 있던 동료 경찰들도 사건 기록을 보고 나서 뭐가 이렇게 많냐며 고개를 절레절레 쥐었을 정도였죠. 저도 사건 기록들을 살펴보면서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물론 이미 처벌을 받고 끝난 사건들이기는 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예비 장모님과 예비 장인어른이 그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삶을 이어갔다는 거잖아요. 예비 장모님은 제가 수많은 사건 기록들에 대해 물으니 예상대로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대답을 했죠. 충분히 일을 해서 먹고 살 수도 있었을 텐데 굳이 잘못된 길을 선택했다는 게 저로서는 답답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조사를 진행해보니 예비 장모님은 본인이 절도짓을 하면서 살아왔지만 예비 신부가 중학생이 되던 해에 절도에 완전히 손을 뗐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 이유는 아이가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본인이 잘못 살아온 탓 같기도 했고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중학생이 되던 해부터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며 살았다고 했죠. 하지만 예비 신부는 중학생이 되고 나서 더 삐뚤어지기 시작했다고 해요. 예비 장모님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절도짓을 할 때까지만 해도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물건을 훔쳤으니까 그래도 아이가 가지고 싶은 것들은 다 해줄 수 있었는데 아예 그만두고 정해진 월급 내에서만 생활을 하려고 하니 예비 신부가 그걸 못 버텼던 것 같다고 했어요. 게다가 강도짓을 그만두고 아버지가 집을 나가서 안 들어오니 그 스트레스도 있었던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삐뚤어진 예비 신부는 본인 부모가 그런 짓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그걸 이용해서 예비 장모님을 평생 괴롭히고 부려먹었다고 했죠. 평생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예비 장모님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예비 신부가 시키는 것은 다 했다고 했어요. 그러나 해주면 해줄수록 예비 신부는 점점 도가 지나치는 행동을 지시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예비 신부조차도 잘못된 행동을 하면서 온갖 불법을 저지르고 살아왔다고 했어요. 남의 물건을 훔치는 것은 물론이고 1, 2년 전까지만 해도 본인이 법대에 나온 척 학력 위조를 해서 가짜 가해를 하기도 했다고 했죠. 법대 합격증부터 학생증까지 가짜로 만들어 다니면서 여러 가지 사기를 많이 쳤다고 했어요. 조사를 하면서 모든 이야기를 듣고 나니 정말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죠. 예비 장모님에 대한 조사는 그렇게 마치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예비 신부에 대한 조사도 진행이 되었어요. 서로 연인 관계에 있다 보니 예비 신부에 대한 조사는 동료가 진행을 했었는데 당연히 예상했던 것처럼 예비 신부는 본인이 그런 적이 없다면서 아주 난리를 치더군요. 그러다가 아무도 본인 말을 믿어주지 않으니까 예비 신부는 아예 제 앞으로 다가와 도와달라고 본인은 정말 억울하다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그러나 이미 모든 것이 다 밝혀진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부정해도 예비 신부는 죗값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예비 장모님은 예비 신부가 경찰서로 체포되어 들어오자 난리를 칠까봐 무서웠던 것인지 저에게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했죠. 저도 두 사람의 전화통화 내용까지 들었던 상황이라 그냥 내버려두면 큰일이 날 것 같아서 조사 기간 동안에는 웬만하면 떨어져 있을 수 있게 조치를 했어요. 그렇게 예비 신부에 대한 조사까지 마무리가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재판도 열리게 되었죠. 당연히 예상했던 대로 두 사람은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사건이 많았으며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어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어요. 물론 절도를 당했던 가게 주인들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었고요. 예비 장모님은 사건 조사가 진행되는 내내 계속해서 예비 신부를 두려워했고 조사 과정에서 잠시 두 사람이 마주치게 되었을 때도 문제가 생길 뻔했던 적도 있어 저라도 나서서 구출을 해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예비 신부가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어차피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았기에 치료감호소에 들어가게 해주는 게 예비 신부에게도 그리고 예비 장모님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래서 저는 치료감호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요청을 하게 되었고 다행히 법원에서도 요청을 받아들여 예비 신부를 치료감호소에 들어가도록 판결을 내렸어요. 결국 예비 신부는 판결 후 치료감호소에 들어가야 했고 예비 장모님은 죗값을 치르기 위해 교도소에 들어가게 되었죠. 그러나 예비 신부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끝까지 본인은 잘못이 없다고 난리를 치며 거의 끌려가다시피 법정을 나갔어요. 반대로 예비 장모님은 저에게 도와줘서 고맙다고 하고는 순순히 교정으로 이동을 하더군요. 그렇게 저는 예비 장모님을 그런 악마 같은 여자로부터 구출을 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예비 신부가 있는 치료감호소에 면회를 가서 파혼을 하겠다고 했죠. 예비 신부, 그 여자도 제게 할 말이 없는지 고개만 떨구고 절 쳐다보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동안 고개만 숙이고 들어갔네요. 그 뒷모습이 참으로 씁쓸해 보이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해주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몰랐기에 저는 파혼 후 한동안 정신을 빼놓고 지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차라리 결혼 전에 이런 일을 겪어서 이렇게 조용히 마무리될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이번 일이 지나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족들도 저도 심리적으로 많이 힘든 상태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정리가 끝나면 그 여자와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생각하며 피식 웃고 지나갈 수 있겠다 싶어요. 다만 살면서 다시는 그 여자를 마주치고 싶지는 않네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신 애청자분들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